저는 2차에서 무역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회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차에 대한 수험 전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험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사실 1차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2차에 대한 합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게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차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이시죠? 네, 1차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1차를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시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랑 2차랑 좀 갭이 좀 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른 분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 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접하고 이렇게 틀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험은 올해 혹시 기출문제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태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못 쓰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어쨌든 2차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4과목이 있는데요. 관세법이랑 관세율표, 그 다음에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있는데 관세평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좀 암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많이 바탕으로 하셔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좀 신경 써가지고 잘 하셔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공부를 하셨던 방식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지만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듣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력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 단계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본적인 문제들의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의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순 암던, 규정 암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말씀드려보면 보통 2개월 단위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이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암기를 꼭 지금 하겠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이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강사가 됐건 다른 방식이 됐건 꼭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8월 그때 안에 최대한 이해를 하는 바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심화 강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봤을 때 내가 특정 과목이 약한 것 같다, 심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나머지 3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관세법이랑 관세율표랑 무역실무가 있는데 그 과목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이제 관세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누구나 다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누구나 다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에 있는 규정을 물어봤을 때 그걸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법 같은 경우는 규정에 어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석을 하는 것도 그 조금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예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웬만하면 규정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 반복 학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관련돼 있는, 통관에 관련돼 있는 절차들을 다루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과세를 하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원칙이 존재합니다. 원칙이 존재를 하고 그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원칙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항상 예외적인 것들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관세법을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셔가지고 원칙은 이러한데 예외적으로는 이러하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규정 그대로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통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품이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부터 나중에 통관이 완료되고 물품을 다시 가져가는 그 순간까지 일련의 그런 통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원칙은 어떠한데 그런 것들을 어기면은 어떻게 제한을 받고 예외적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있다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세법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가급적이면 법 과목들은 법 규정집이 있어요. 법규집이라 말을 하죠. 그걸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조금 이렇게 어떤 그 강사분의 그 책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쉽게 좀 편자가 되어 있죠.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항이랑 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목차들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어떠한 학원 교재에서는 순서가 1, 2, 3 돼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시 순서를 바꿔가지고 3번이 제일 위로 가게 해가지고 목차를 암기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교재를 그대로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재에 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는 방식대로 다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법 과목의 경우는 아까 법규집을 말씀드렸는데, 법규집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희 법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죠. 그게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랑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법에 있는 것들이 가장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규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시행령에 나오고,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내용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더 큰 개념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중요도를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인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요도가 다른데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암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어떤 절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2011년도 때 관세법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법 적용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 적용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5조, 6조, 7조에 있었던 예를 들면은 신의성실 원칙이라든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냥 규정 자체를 통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5조, 6조, 7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의 구조도를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그냥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과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규집을 같이 복습을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부터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기본 교재, 익숙한 교재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법 교집을 보고 정리를 해야지. 안 됩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계속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해야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시험이 다가와서 그냥 법규집을 아예 못 보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같이, 그러니까 복습을 같이 하는 것이죠. 기본 교재를 많이 공부를 하시면 법규집을 꺼내서 나중에 복습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그냥 전체 순서 상관없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법규집을 보고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건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세법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문제 지금 다 공개되거든요. 기출문제 공개되는데 저희가 큐넷에 들어가시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문제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그냥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도 저는 조금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원에서 강사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일반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어떠한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원칙은 이러한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반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그냥 벌칙 규정 찾아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의 경우는 내가 수출자라면, 내가 수입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 그 상황에 맞춰서 규정을 찾아보는 형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관세율표인데요. 관세율표. 관세율표가 뭐냐면 관세율이 있는 표입니다. 관세율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세율표는 관세법 안에 별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제처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다 조회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관세법이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별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저희가 별지, 별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관세율표라고 해서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별표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과목이기 때문에 규정이랑 내가 쓴 답안이랑 두 가지 비교해서 정확도를 비교해가지고 정확도가 높은 답안이 훌륭한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 자체가 정확도가 얼만큼 높은지를 가지고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암기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조건적으로. 근데 관세율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이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마치 예전에 저희가 전화번호부 이렇게 암기하는 것처럼 진짜 아무런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냥 암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물품마다 예를 들면 어떤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 코드를 그냥 임의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 물품을 A라고 하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코드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 물품에 대한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통이라고 했을 때 물통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저희 다 이렇게 물건들이 있잖아요. 물건들마다 다 개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마다 이 의자는 어디로 분류될까? 예를 들면은 이 물통은 어디로 분류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같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할 때는 이것이 분류되기 위한 기준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수험생을 할 때도 그냥
아무런 이해도가 없이 그냥 암기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까먹게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암기를 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분류를 할 때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들은 84류에 8415에 분류됩니다. 8415에 분류되는데 제가 이걸 암기를 할 때는 8415 에어컨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415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암기했던 게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8418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열펌프가 분류가 됩니다. 열펌프랑 그 다음에 냉장고가 분류가 돼요. 냉장고랑 열펌프는 서로 이제 작동 방식이 서로 상반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열펌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418호 이렇게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방식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무식하게 앞에 있는 글자 따가지고 암기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방식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내가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시점에 먼저 결정하는 것이 빠른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을 계속 보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암기할 수 있을까? 암기를 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지금 최단 시간 안에 먼저 준비를 하셔서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내가 가능하다면 뭐 지금 7월이니까요. 7월, 8월 안으로 내가 암기를 하는 방식을 내가 깨우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표 말고요. 관세평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과목이랑 평가랑 좀 다릅니다.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면 관세를 평가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들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관세율 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관세 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세 가격을 적정하게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거랑 좀 다른 게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원칙과 그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과목들은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세를 하기 위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협약이라든지 관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원리라고 하는 거 있죠.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확고하게 잘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사례들을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셔야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가 시험 자체가 되게 시간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답안을 쓰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학원 강사분께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중에 보면은 사례집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보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관세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포털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관세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어차피 저희 시험이 뭐 1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가 안 될 때 이렇게 사례집 몇 개 꺼내놓고 그거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걸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암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관세법을 하다가 조금 눈에 안 들어오고 하기 싫어질 때 그냥 평가 같은 거 한번 꺼내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대로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 논리라고 하는 거랑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길어서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사례를 보실 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례를 보실 때도 그냥 시간을 딱 거세요. 제한을 걸어가지고 내가 5분 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계속 사례들을 접해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게 나중에 얘기긴 하죠. 나중에 그 기본 다 개념이 성립된 이후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념이랑 그 다음에 그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역 실무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무역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과목 빼고 나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역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은 매년 10점짜리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총 20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실무는 그걸 뺀 나머지인 80점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할 게 뭐냐면,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이 사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반쯤 포기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환 거래법의 경우에는 거의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무역 실무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는 저희 무역 실무랑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생각이 들면은 이걸 굳이 나중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공부를 같이 하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무역 실무랑 좀 유사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을 지금부터 같이 하시게 되면은 무역 실무를 공부할 때부터 더 높은 이해력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무역 실무 공부하실 때부터 대외 외환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외환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쫓기게 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못 보게 되고 많이 못 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자주 보면은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1월달 되면 보통 이제 학원별로 1월이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대외 외환 못 쓰고 관세혈표 못 쓰고 그러면은 뭔가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학원에서 1월달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책을 안 보고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다면 자신감이 엄청 생기게 됩니다. 등수도 중요하지만 그때 학원에서 내가 시간 내에 책을 안 보고 답을 썼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학원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남들은 다 책 안 보고 썼는데 나는 책을 봐야지만 쓸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내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점점 뒤로 이렇게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학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게 100% 좋은 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 전에 좀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같이 먼저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더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무역실무는 사실 앞에 있던 관세법이랑 관세율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무역실무잖아요. 실무. 법이 아닙니다.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역실무는 정확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이 별로 없죠.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협약이죠, 협약.
CLSG, UCP, 인코텀즈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가지고 점수 채점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LSG 문제가 나왔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CP 600에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냥 규정 그대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 잘해서 내용 잘 쓰면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암기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협약이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 또는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내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무역 거래를 한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결제로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도 신용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송금 결제할 수도 있고 추심 결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추심 거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반대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추심 거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고 송금 결제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다 알아야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그런 조율도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메이드인이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송금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입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무역 실무는 내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내가 매수인이라면 생각 한번 해보신 다음에 각각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효용과 그 다음에 한계점 있죠. 위험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희 결제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어떤 효용과 위험성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효용이라든지 그런 한계점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최대한 그 다른 어떤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다 점수화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 과목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정을 이해를 하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그 내용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해야지만 되는 과목이고요.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그 제도를 활용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효용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내용들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채점평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나오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뭔가 마치 기계처럼 똑같이 암기를 해서 답안을 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걸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지만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암기한 걸 쓰다 보니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같은 답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과목별로 이제 그 강사분께서, 그 강사님께서 다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특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쨌든 저희 2차 시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2차는 1차랑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의 전업으로 하는 분들만 합격하는 게 많고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했던 게 있다고 했을 때 하루에 내가 만약에 8시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책을 계속 8시간 동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시간 동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8시간 중에서 4시간만 공부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시간이 남잖아요. 4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답안을 써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내내 책을 읽었던 사람이랑 1시간 공부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정리해본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회독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그만큼 더 자주 본 거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암기를 할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얼만큼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보더라도 내가 본 거에 대해서 그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던 내용 중에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 백지 있죠, 백지. 아예 그냥 백지를 꺼내놓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책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거를 내가 뭐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그 중에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최소한 목차만이라도 예를 들면 무역신문을 공부하게 됐으면은 무역신문 안에서도 어디 부분이 공부했는지 그다음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지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죠. 막힐 수 있는데 막힐 수 있으면 그거를 다시 책을 다시 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덮는 겁니다. 덮어놓고 다시 한번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죠. 책을 덮은 상태에서 내가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하시면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만약에 8시간밖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8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이랑 12시간 공부를 한 사람이랑 분명히 차이가 존재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8시간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복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공부를 몰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이라는 기간을 조금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겠죠, 건강.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면서 좀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거는 무조건 그날 복습을 한다. 복습을 하는 것이 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책 덮어놓고 백지에다가 내가 공부했던 거 한번 써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목차랑 키워드 준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차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쓰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책을 적게 보더라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저희가 시험에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시험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어려워서 안 봤던 게 나와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똑같은 쉬운 문제가 나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못 쓰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시험이 요즘에 보면은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서 평이하다, 쉽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점수를 받아보면은 높게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본에 다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해도, 그 다음에 암기, 그 다음에 반복학습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만 잘 하시면 어느 과목이든 어렵지 않게 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그런 전략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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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관사가 되고 나서 공부했던 거 돌이켜보니까 그때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기복이 있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좀 잘 되는 날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공부를 좀 안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갔던 것 중에 가장 빠른 합격했던 분들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날 복습하고 반복하고 했던 분들이 제일 빨리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이라고 하는 게 꼭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신에 그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강의를 들으시면 항상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강사분한테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설명도 요구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구도 하시고 물론 안 줄 수 있겠죠. 자료가 다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들 요구하시면 다 챙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창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시험이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없으시면은 이제 끝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역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무역심.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것만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또는 2년이라는 시간 그런 자기만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을 좀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는 게. 꾸준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 합격수기 보시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 해볼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처음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가 정말로 나에게 좀 맞는 방식 저는 공부를 하고 나면 책을 안 보고 쓰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뭐였지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키워드라든지 목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기하는 연습을 전 많이 했었거든요. 쓰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쓰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공부했던 게 뭔지 공부했던 거 안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서로 공부했던 거를 막 서로 얘기해줬어요.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서 같이 생각이 안 나면은 다시 책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 펼쳐놓고 그냥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을 보고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맞는 그 공부 방법 찾는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중에 시험 직전까지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채우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8시간만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백지 꺼내놓고 공부했던 거 써보고 막히면 책 보고 다시 덮어놓고 책 다시 써보고 했던 게 좋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금 그거를 좀 가능한 빨리 7월, 8월 안으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것들도 나중에 혹시 말씀드리겠지만 스터디라고 하는 것들도 다 개인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면 되고요.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디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합격자가 많아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치면은 저는 평가 사례들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는 게
저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1년 이제 남았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기출문제 공개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에 내년에 지금 그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어떤 상황일까,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시고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